1시 2분에 찾아오는 남자, 뉴스만큼이나 축구를 사랑하고 잘하는 남자, 이우영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표정이 묘하네요. 역시 새벽 축구 결과 때문인가요? 네, 뭐 마냥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또 어떤 희망들이 보였으니까요. 거기에 또 기대를 많이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전해드릴 텐데 월드컵 소식부터 먼저 그래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8강에서 한일전 열리고 발음도 안 되네요. 4강까지 올라가면 정말 대단하겠다라는 시나리오는 일단 중단됐습니다. 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카타르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4대1로 패했습니다. 네. 사실 킥오프 휘슬이 울린 지 7분 만에 수비가 뚫리면서 비니시우스에게 선제골을 내줬고요. 네. 13분에 네이마르에게 페널티킥으로 추가골을 내줬고 29분에는 정말 비디오 게임 같은 네. 득점 장면이 보였는데 이게 우리의 득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점 장면이었습니다. 히샬리송의 골이 터졌고요. 또 36분에는 루카스 파케타까지 골을 장렬했습니다. 후반전에는 우리가 슈팅도 꽤나 많이 가져갔거든요. 전반 네. 막판부터. 근데 이 브라질의 골키퍼 알리송이 정말 엄청난 선방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네. 막아냈고요. 막판에 이제 후반 31분에 백승호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와서 왼발 멋진 발리 슈팅으로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예. 축구가 세트 경기였으면 좋겠어요. 1세트는 우리가 지고 2세트는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예. 말도 안 되는 정신 승리였고요. 자, 마지막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일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는데 손흥민, 조규성이 최전방이었죠? 맞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세계 대회 연속골 도전에도 이제 임했는데 그 네. 도전은 아쉽게도 실패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선발로 나왔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선발로 복귀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중앙으로 쓰는 이른바 손톱 혹은 네. 센트럴 소니 이 전술이 가동이 됐는데 네. 또 김민재 선수도 선발 복귀했고요. 지난 경기 골을 터뜨린 김영권 선수는 이번 경기로 100번째 경기에 출전하면서 센츄리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자, 브라질은 물론 세계 최강의 팀이고 개인기뿐만 아니라 조직력 특히 수비 정말 탄탄하기 때문에 마음껏 공격하는 팀인데 골을 넣고 군무도 선보였어요. 좀 여유로워 보이더라고요. 네, 사실 지난 6월에 서울에서 열린 평가전에서도 단체로 칼군무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전에도 기자회견에서 10번째 골까지 춤을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치치 감독도 선수들과 같이 춤을 추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네. 많은 팬분들께서 살짝 킹 받는다라는 네. 말도 했는데요. 네. 브라질 대표팀 감독 치치 감독은 우리의 춤은 누굴 겨냥해서 조롱하는 게 결코 아니다. 자연스러운 우리의 문화 중 하나다. 우리가 아랍 문화와 같은 타 문화를 존중하듯 다른 나라들도 우리의 문화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표준어로 정정하겠습니다. 살짝 열받는다인데요. 삼바로 워낙 춤 흥이 많은 나라니까 그 문화로서 좀 존중해 달라 이런 얘기고 또 경기는 공평하게 진행됐으니까 또 인정해야 되겠죠. 네. 벤투 감독은 어떻게 됩니까? 벤투 감독은 이번 경기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네. 선수들과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본인의 결정을 미리 말했다라고 했고요. 네. 지난 9월에 이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계약은 없다고 했고요. 앞으로 쉬면서 재충전하고 향후 거취에 대해 선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감독이 모든 전권을 쥐고 있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스타일의 감독을 겪을 때마다 그 노하우가 잘 축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일본도 정말 돌풍을 일으켰는데 아쉽게 떨어졌죠. 16강에서. 네, 일본은 우리보다 4시간 앞서서 크로아티아와 16강전을 펼쳤습니다. 사실 일본이 1대0으로 먼저 앞서갔거든요. 네. 전반전에. 그런데 이제 후반에 1대1로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결국 연장전까지 갔습니다. 연장전에서 이제 4명의 키커 중에 1번, 2번, 그리고 4번 키커가 모두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실축이 아니라 골키퍼가 모두 막아낸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승부차기에서 패배했고요. 이로써 16강에 진출했던 아시아 축구연맹 소속 국가 한국, 일본 그리고 호주까지 해서 모두 3개 팀은 8강에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월드컵 또 월드컵뿐만 아니라 축구라는 스포츠의 이 일반적인 사랑이 좀 더 높아지면 사실 우리가 K리그라든지 인기가 많습니다만 월드컵만 바라보잖아요. 마치 수능 날만 바라보는 아이들처럼 조금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축구 얘기는 여기서 접고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파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협상이 타결된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빠졌어도 최소 수만 명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특히 건설기계 노조 조합원 2만 5천여 명이 동조 파업에 참여해서 네. 전국의 건설 현장에 지금 비상벨이 울렸는데요. 시멘트 운송을 멈춰서 지금 또 멈춰 있긴 한데 그렇죠. 맞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과 공정위 조사에 맞서서 인권위 진정을 제기를 했고요.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 처분 취소 소송도 청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근데 국제노동기구죠. ILO의 긴급 개입이냐. 정부는 그냥 뭐 의견조사다 지금 이렇게 공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양측의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노조는 정부가 이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인 단결권 보호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을 어겨서 국제적 비판과 함께 통상 분쟁을 자초했다고 비난을 했는데 노동부 장관은 국제노동기구가 노조 진정에 따라서 의견조회 요청을 한 것뿐이라면서 명분 없는 운송 거부를 중단하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노조는 이번 주에 국제노동기구 아태 총회를 통해서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야당과는 안전운임제 유지와 화물차주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당정은 법 개정 반대는 물론 추가 운송 개시 명령 카드를 현재 만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가장 국정 운영의 최고 위치에 있는 대통령조차도 강경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또 유화적인 이중 트랙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제 업무 개시 명령 내렸습니다. 송달받거나 연락을 받은 차주들은 복귀를 해야 되는 게 법인데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한다고요? 네, 국토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제 자정을 끝으로 복귀 기한이 종료된 운송사 33곳 그리고 화물차주 455명이 대상인데 저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 정부는 1차 불응 시에는 30일 이하 운행 정지, 2차 불응 시에는 화물 운송 자격 취소 등 행정 처분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이런 형사고발 조치뿐만 아니라 사실 뭐 사업권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압박이잖아요. 맞습니다. 추경호 경제부 총리는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선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산업계가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 생활경제까지 아직 밀접하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걱정이 크죠. 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부 이후 항만 물동량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유 또 철강업계의 경우는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기준 휘발유 재고가 떨어진 주유소가 96곳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56곳이 수도권에 집중됐다고 하는데요. 네. 또한 철강업계는 최근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은 규모가 1조 원이 넘어섰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석유 화학 제품도 출하량이 평소 20%대로 떨어지면서 출하 차질 규모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또 추가로 업무 개시 명령할까라고 하는데 이게 워낙에 독소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이태원 참사 소식인데요. 용산서장 112 상황실장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정작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맞습니다. 어젯밤 기각됐다는 소식인데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또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앞서 특수본이 이 전 서장과 용산서 112 상황실장이 참사 전에 대비를 소홀히 하고 참사가 일어난 뒤에도 부적절한 조치를 한 혐의를 적용해서 지난 1일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었는데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없애고 또 도주할 우려가 적다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다만 부하 직원에게 헬로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또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을 가르는 게 증거 인멸과 도주 이 말로 압축할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어떤 내용으로 또 판단되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서울청장도 지금 조사받고 있죠. 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려 나와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이 김 청장이 헬로윈 기간에 기동대 투입을 타진을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투입이 어렵다고 답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전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수본이 이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네. 서울 용산구 안전건설 교통국장도 같은 시간 불러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용산구 보건소장의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자, 특수본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면 좀 뭐랄까요, 수사에 탄력을 갖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생겼겠네요. 네, 당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또 최성법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부터 지금 재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박 구청장은 이제 헬로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최 서장의 경우에는 참사 직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현재 입건돼 있는 상황인데요. 특수본은 이 두 사람이 말맞추기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전 서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감안해서 이들의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와 법리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가족들 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저희가 꼼꼼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또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베트남 국가 주석이 국빈 방문을 했는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찬을 했어요. 청와대는 두고 이제 간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빈인 응우옌 수원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첫 국빈 만찬에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는 것은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실용적 공간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용산 시대가 시작된 이후 청와대 영빈관을 대체할 장소를 계속해서 물색해 왔습니다. 지난 5월에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활용을 했고요. 네. 다른 외빈 초청 행사에는 국방 컨벤션 센터나 전쟁기념관, 대통령실 청사 등을 돌아가면서 활용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행사도 애초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굉장히 규모가 크죠. 행사 같은 것들을 치르기에도 넓은 공간인데 거기서 열릴 거다, 이런 전망이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중앙박물관은 지난달 21일 국가 주요 행사로 휴관한다는 공지를 발표하면서 오후 시간대 관람 예약을 취소 처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이달 1일에 만찬 장소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기재한 초청장을 참석자들에게 이제 발송을 했는데요. 영빈관은 그래서 푹 주석 방한 전날인 3일부터 사흘간 관람이 제한됐었습니다. 네. 발송된 문자 내용을 살펴보니까 영빈관 권역의 시설 환경 개선 및 행사 등으로 출입이 제한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국가 주석들이 있는 행사는 사실 보안 조치를 위해서 며칠 전부터 점검을 하고 비워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하겠다라고 했다가 좀 시끄러웠죠. 맞습니다. 대통령실이 당시에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대통령실 인근에 예산 878억 원 정도를 책정해서 영빈관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또 비밀리에 추진을 하다가 언론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졌죠. 그래서 지난 9월에 영빈관 신축 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런저런 논란 때문에 결국 청와대 영빈관을 다시 쓰기로 한 건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청와대를 서둘러 개방한 대통령실이었기에 이번 영빈관 사용은 사실 예상 밖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영빈관 사용 계획을 알리면서 국격에 걸맞은 대규모 내외빈 행사 시에 최적의 장소를 찾는 노력의 일환으로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려고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즉 국빈급 외빈을 맞기 알맞은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예산안 심사 중인데 이 부분도 걸려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현 정부 예산안에는 신축 예산안 원안대로 일단은 신청이 된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야당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적절한 대체 장소도 부족한 데다 접견 시설을 새로 짓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청와대 영빈관이 당분간은 외빈을 맞이하는 본래 역할을 종종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새 영빈관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앞으로도 기존 영빈관을 일부 수리해서 주요 행사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외빈용 숙소를 추가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행사가 또 많아지면 국민들이 또 청와대를 들어가서 관람하는 것도 맡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